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부 정규강좌 1강 시간으로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용어 해설 강의하고 기본 강좌를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이 제정이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지만 예전에 선배들은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해서 업법을 배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한번 보자고요. 공인 띄고 중개 띄고 사 띄고 법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게 법인데 사라는 것은 전문 직업인에게 붙여주는 말이에요. 전문 직업인. 자, 우리 사이에서 사자가 들어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변호사, 판사, 변호사, 의사, 뭐 이런 것들, 뭐 법무사, 간호사, 사자가 들어가면 전문 직업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공인이라고 있으니까 공인, 공증받아서 인정받은, 즉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은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중개라는 것은 중개하는 거, 알선하는 걸 말합니다. 부동산을 알선하는 걸 말하는데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공중으로부터 인정받은 중개를 하는 전문 직업인에 관한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사법이죠. 사법. 전문 직업인에 관한 법. 이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자, 업법이라는 것은 업을 위주로 관할하는 거예요. 업을 위주로. 그러니까 사람을 위주로 전문 직업인을 인정을 하긴 하지만 전문 직업인에 대한 인정보다는 그 중개라는 업을 강조하는 거였고 지금은 중개를 하는 전문 직업인을 강조하는 법으로 법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선배 공인중개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다는 걸 먼저 알고 공부를 시작하면 오히려 많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1강 시간으로서 첫째, 중개업 제도의 변천 과정과 이 법 제정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업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공인중개사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개업 제도. 자, 1. 중개업 제도가 어떻게 변천했는지 그 변천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중개업이 자유업이었습니다. 자유업. 즉 자유업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이라는 얘기예요. 자유업. 그래서 자유업은 언제 처음에 이제 객주, 거간, 곽회, 이게 고려 조선시대 때 얘기인데 객주라는 얘기가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거간이라는 말이 나오고 곽회라는 이 곽회를 다른 말로 집주름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유업, 이게 고려 조선시대 때 얘기입니다. 고려 조선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객주라는 것은 객상 주인의 준말이에요. 객상 주인의 준말로서 그러니까 고려 조선시대 때 상품을 위탁 매매하는 업주를 말합니다. 객주라는 것은 상품 위탁 매매 업주를 말하고 거간이라는 것은 이 객주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객주에게 소속돼서 상품이나 토지 등을 중개하던 자들을 말합니다. 요즘도 우리 흔히 거간꾼이란 말을 하는데 다 이 거간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리고 각회 또는 집주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전문 중개업자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공인중개사 말이 없으니까 중개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가거간 또는 집주름이라고도 했는데 이 각회라는 용어를 꼭 여러분들 집주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유업이 인가제로 바뀝니다. 인가제. 자, 인가니까 허가를 해야죠. 예, 관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1883년 우리나라 이제 근대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객주 거간 규칙이라는 법령이 제정이 됩니다. 객주 거간 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자유업에서 이 객주 거간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인가를 받아야 되는 인가제로 바뀝니다. 자, 자유업에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
허가제는 1922년 경기도령 소개영업규칙이에요. 경기도에서 만든 명령으로서 그 명령의 이름이 소개영업규칙입니다. 소개영업규칙. 자, 이때부터 이제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걸로 바뀐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제로 바뀝니다.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들은 누구나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냐면 바로 1961년. 자, 1961년 소개영업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됩니다. 소개영업법. 네, 국회에서 만든 거죠. 그리고 신고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이번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뀝니다. 허가제.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가제. 언제냐면 바로 이때부터 우리나라 이 중개업법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가 제도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는 때가 됩니다. 바로 1983년에 요거 꼭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네, 부동산 중개업법이 이때 제정이 돼요. 1983년도에. 자, 제정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중개하는 사람을 중개업자라고 그랬어요. 업법이니까 지금처럼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안 쓰고 중개업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중개업자란 말을 바로 2014년도까지도 중개업자라고 했어요. 2015년 들어오면서부터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본격적으로 이제 용어를 쓰게 된 거고, 공인중개사라고 우리가 본격적인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게 도입된 건 1983년이지만 실제 쓴 거는 2015년입니다. 지금 2015년도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참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법을 공부하게 된 걸 일단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1983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때 바로 공인중개사 제도가 처음으로 나와요. 공인중개사.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취득한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람을 이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다? 중개업자라고 했습니다. 중개업자. 자, 이것이 허가제고, 그 다음에 등록제로 바뀝니다. 자, 등록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춰서 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997년에 역시 부동산 중개업법이 법인데 계속 개정이 조금씩 됩니다. 법이라는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변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고쳐집니다. 이 9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 중개업법이 7차 개정이 됩니다. 7차 개정. 자, 7차. 7번째로 개정이 되고, 이때 등록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때 완전히 등록제로 바뀌는데, 그 등록제로 바뀌면서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는데, 일정한 등록 요건을 갖추면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큰 차이는 없어요. 허가제 시절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해서 개설 등록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거였고, 이때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을 해서 일정 요건을 갖춰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면, 등록이 되면 그때부터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개업 업무를. 자, 그리고 2005년도에,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그 전면 개정이 됩니다. 전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이 법이 바로 공인중개사법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때 못 가요. 못 가고 법명이 좀 이상하게 번역합니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뭔가 좀 이상하죠?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은 가만히 보세요. 공인중개사법이 하나 있죠. 원래 공인중개사법으로 가는 거였죠. 2005년도에.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가 추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두 법을 짬뽕을 하려니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칭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부동산 중개업법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공인중개사의 반발이 있고, 그러니까
법령이 애매하게 두 개를 짬뽕이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상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상하게. 이 둘이 분리가 돼야 돼요. 근데 어쨌든 2005년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 역시 똑같은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중개업법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 이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이 추가가 된 겁니다. 추가가.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를 중개업자, 당시에는 중개업자입니다.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지만 중개업자들이 이걸 해야 돼요. 부동산을 중개해서 거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일정 법정 요건에 갖추어서 금액이 얼마고 대상 물건이 뭔지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는데 이 두 개가 짬뽕이 돼 있으니까 좀 애매한 상태로 동거법률이라고 보면 돼요. 두 개 서로 다른 내용이 동거가 돼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 법률 체계 역시 이때도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들어갔지만 사법은 아니에요. 이때도 중개업자라고 그랬습니다. 이때도 이러던 것이 2014년에 드디어 이 두 법률이 분리가 돼요.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수건하던 공인중개사법,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예, 뒷부분 그대로 따와요. 자, 두 개의 법률로 나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여러분 이 두 가지 법을 다 배웁니다. 시험범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해서 사법으로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개업자가 아니라 2014년도부터 그 듣기 싫었던 중개업자, 업자 그러면 얼마나 듣기 불편합니까? 업자라는 말이 비하하는 의미가 많습니다. 예? 근데 사법이 되면 비하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게 되죠. 같은 일을 해도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이 시절 업자라고 하던 시절에는 중개업자를 할 때는 우리가 중개를 하고 받는 돈을 중개 수수료라고 했습니다. 수수료. 뭐 구전 뛰는 것 같잖아요. 거강꾼처럼 비하를 많이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되면서 우리가 일한 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예요. 중개 수수료라는 말을 이제부터 안 씁니다. 중개 보수가 된 거예요. 보수. 내가 일을 하고 당당히 받는 돈인데 왜 그게 수수료입니까? 그렇죠. 당연히 일을 하고 노력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보수로 바뀝니다. 말은 하늘과 땅의 말 용어 자체가 그 전문 직업인의 의미하고 일의 성격과 형태를 다 규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라고 돼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시험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가질 일이라는 걸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2014년도에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본격적인 시행은 2015년 현재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올해 2015년 이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에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법 제정에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자, 어떤 법이든 제1조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제1조에 목적. 자, 이 법을 왜 제정을 했는지 목적을 알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다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최종 목적은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이 법 목적을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조항하여,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이제 정해서 뭘 제공한다? 그 전문성. 바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이죠.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입니다. 그 전문성이라는 건 전문성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자, 제고하고, 하고에서 한번 끊어주고, 하고에서. 자,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것을 사항을 정해서 아까 그 전문성,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했고, 두 번째 또 뭐 한다? 부동산 중개업을
자, 부동산 중개업을 어떻게 한다?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육성. 자, 이렇게 또 한번 끊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에 이바지한다? 그렇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바지. 자, 이바지. 뭐 옛날엔 기여라고 했지만 지금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앞에 두 가지 목표,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 이거는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직접. 자, 이 법을 제정한 직접적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전문성 제고, 부동산 중개업 건전하게 육성하는 거. 자, 이거는 두 가지 직접 목적이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국민경제 이바지하는 것은 바로 또는 궁극 목적이라고 하죠. 궁극. 최후의 목적 또는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즉, 직접 목적을 통해서 이 궁극 목적에 달성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 공인중개사법 제1조 목적은 여러분들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예.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헌법 전문은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또는 대학교에서 법률 관련 배울 때 헌법이 전문은 다 암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법 전체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암기하기 힘듭니다. 다만 제1조만큼은 내가 공부하는 법을 지금 배우는데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도는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근데 암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소한 우리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여러분들, 우리 만화 공인중개사 9번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만화 부분만 3번 보죠. 처음에 공부할 때. 두 번째, 만화 플러스 핵심 정리 있죠? 이것도 3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 세 번째, 만화하고 핵심하고 문제 나와 있잖아요. 그 3번 보면 9번을 보면 이 공인중개사법 제1조 저절로 암기됩니다. 예, 암기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가다 공부하다 보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처음에 일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책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수시로 이제 질의응답을 하는데 솔직히 이 궁금하다고 올리는 질문의 한 95% 이상은 1독 내지 스스로 3독을 하면 3독도 아니에요. 2독까지만 해도 이거 다 해결돼요. 다 해결됩니다. 저절로. 민법도 그렇고 부동산 학개론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읽을 때 용어 자체를 몰라서 여러분들이 헤매는 거지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됐어요. 법이라는 건 앞부분에서 배우지만 오늘도 강의하면서 등록관청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딱 듣고 질문 올려 등록관청이 뭐냐고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뒤에 등록관청 얘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1독을 하든가 강의를 다 들어보면 그 말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1독 내지 2독을 할 때는 궁금한 게 있더라도 꾹 참고 그냥 무조건 보십시오. 그게 공부의 요령이에요. 그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고 궁금하다고 해서 자꾸 들여다보면 맥이 끊깁니다. 처음에 1독, 2독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흐름을 잡는 거예요. 흐름을. 전체적인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1독하는 수험생이라면 흐름을 잡는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법 운영 및 중개실무 제1강의 시간이었고 첫째, 중개업 제도의 변천 과정과 그리고 법 제정의 의의 목적 그리고 이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중간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가 바로 이번에는 공인중개사법으로 독립되고 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따로 독립해서 법이 이원화된 것까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